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영역 최선의 선택 최서입니다. 2025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요 3, 4부에서 여러분과 문학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5부에서는 화법과 작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6월 모평 드디어 시작이 됐거든요.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괜찮아요. 우리가 좀 돌아보면요. 이 시간이 그때 참 나에게 약이 되는 시간이었어. 그땐 좋았는데 어쩌면 그게 나에게 독이 되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다르게 기억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모두에게 약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요. 조금 넘어져 봐야 되고요. 조금 어려움에 처해 봐야지 우리가 도약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요. 털어버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내가 나 시험 점수가 생각보다 좋아 하더라도요. 우리 수능까지 자만하지 말고 오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제가요. 오늘 3부에서는 고전소설 한 세트와 갈래복합 이렇게 두 세트를 같이 나갈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봤을까요? 네. 수능 특강 공부를 저랑 열심히 한 친구들은요. 선생님 우리가 배운 데서 다 나왔네요. 이렇게 했을 텐데 이번에 총평에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6월 모평의 문학에서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6작품 중에 4작품이나 수능 특강 연계교재에서 다 연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뒤쪽 범위까지 못 나갔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그 연계 체감을 좀 못했을 수도 있거든. 그러나 괜찮아요. 수능이 아니잖아. 그래서 수능에서 정말 연계교재가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 한 번 더 배웠으니까요.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우선은 18번부터 21번으로 이어지는 이 첫 번째 세트가요. 바로 장소저 딱 시작이 되잖아. 우리가 문제를 받자마자 제목을 보죠. 뭐야 이대봉전이네? 이거 수능 특강에 나왔었어. 라는 것까지 아는 친구들, 아주 훌륭한 친구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발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자, 18번 문제는요. 기억에서 미음이 밑줄 그어져 있어. 그런데 그 밑줄이요. 아주 긴 문장 그런 부분이 아니야. 그냥 특정 장소, 공간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 이거 뭐예요? 각 공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와 같이 내용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다. 그런데 이런 문제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정교하게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19번 문제는요. 네모박스 여기 딱 나와 있잖아. 장소저 주인공이에요. 맞지? 여성 주인공. 장소저에 대한 이해니까 결국은 인물 잡고 그거 하라고 했죠. 우리 소설에서는요 항상 인물 중요해요. 그래서 핵심 인물에 대한 문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20번 문제 재밌었죠. 네, 20번 문제는요. 보기 안에 A를 비워놓고 여기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 라고 했거든. 그러면 그 바로 위에 보면요. 동그라미 A, B가 나올 거야. 그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는 걸 빠르게 파악하셨어야 돼요. 자, 그 다음 21번의 보기는 어떤 보기야? 그렇지.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보기다. 그래서요. 21번의 보기를 저는 가능하면 먼저 확인하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봐. 내가 이대봉전을 연계 교재에서 자세히 배웠지만 지금 이 글에서 지금 이 시험 상황에서 출제자가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문제를 출제했을까는요. 바로 이 보기 박스 안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보기 박스는 우리가 작품 감상에 울타리로 활용하면 좋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대봉전에서 주인공은 공적 가치와 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하, 공적과 사적으로 나눴네. 공적 가치 그리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나 봐. 그러면 나는요. 이제부터 이 지문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의식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공적 가치는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당위. 당위가 뭐야? 마땅히 해야 한다. 마땅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시되고요. 사적 목표는 가문의 일원으로 그 사건 해결에 가담하는 동력이 된다. 힘이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쭉 훑어보면요. 결국에는 공적 가치라는 건 충을 실현하는 거다. 사적 가치라는 건 이 작품 안에 이제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원수를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적 목표 추구를 정당화한다라는 것, 이거 두 개를
균형 있게 지금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맞지? 그럼 이제 지문 들어오면 돼요. 바로 가보자. 장소저가 남복을 벗고 선생님 여기서요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수특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이 장소저 여자 주인공이요 남장을 하잖아. 이 남장 모티프 핵심 모티프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남복을 벗었어. 그 다음 그 남장을 했다가 그걸 벗고 어디로 가냐? 소복으로 여복을 개착하고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금노의 향을 사르며 나왔어요. 일단 인물 나오면 동그라미 쳐야 돼요. 맞지? 시랑의 영위 먼저 차린 후에 제문을 읽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영위라는 건요. 위패 같은 걸 얘기하는데 내가 그 어휘를 몰랐다 하더라도 여기 뒤에 제문이 나오잖아. 그러면 뭔가 죽은 사람을 기리는 상황인가 봐까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 글에 하였으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 A 부분의 글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 A 내용이 문제로 하나 단독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글인가? 보내는 글인가? 자, 유세차는 여러분 제문에 약간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첫 글자입니다. 기축 3월 정묘 삭 15일의 기주. 자, 여기 나오네요. 장한림의 딸 애황. 장애황이겠죠. 자, 우리의 여자 주인공은요. 장애황이구나. 여기서는 장애황, 장소저 지칭하는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도 고전의 특징이었지. 자, 장애왕은 감히 이부시랑 이공영위 앞에 아뢰나이다. 아하, 결국에는 이 글이요. 애황이가 시랑 이공 앞에 이부시랑은요 직책이고요. 이시성을 가진 누군가인가 봐. 그러면 이제 맥락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이부시랑 이공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이공은 누구였어요? 그 다음 부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장애왕과 사랑을 약속한 이 제목이 이대봉전이잖아. 이대봉이 남자 주인공이야. 이대봉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2002 앞에 아레나이다. 그러면 일단 제문이라는 거 보니까 이 이공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오호, 에제라. 여기에 정서 나오네요. 아, 슬프구나. 슬픈 상황이야. 소첩의 부친이. 자, 소첩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거든. 그래서 나의 부친이, 제 부친이 자기 자신을 좀 낮춰서 표현하는 건데요. 여기서의 부친은, 장애왕의 아버지네. 그럼 봐. 나의 부친이, 제 부친이 대인과 사귐이 깊다라는 건 친한 사이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맥락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대인이 바로 위에 나오는 이공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공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에는 대인이라고도 지칭이 되네. 지칭 표현 놓치면 안 돼. 자, 그 후에 대인은 귀자를 두시고 아들을 두고 부친은 제 부친은 철을 얻었으니 소첩을 얻었으니 피자의 동년 동일생이라 부친이 신기한 꿈을 꾸고는 자 장애왕의 아버지가 신기한 꿈을 꾸고 이제 우리 아들과 딸들을 맺어주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대인과 진진지연을 깊이 맺었더니 여기까지 이해됐죠? 각주에 나와 있어. 혼인의 인연, 진진지연. 자, 슬프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인가 봐. 계속 애통해야죠. 양가 시운이 불리하여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어서 외딴 섬으로 유배 가는 상황이 됐고 부친은 제 아버지는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이 그릇됨을 원통이 여겨서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되어 중도의 세상을 버리시니 아하 장애왕의 아버지가 걱정 그다음 분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돌아가셨나 봐까지 상황 파악됐어요? 모친 또한 부친의 뒤를 따라 별세하시니 어머나 장애왕은요 갑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외롭고 연약한 소첩은 의지할 곳이 없더라. 이상하다? 그러면 지금 이공이 유배 가는 상황에 처했는데 그 유배 가는 상황이 되게 억울한 상황이었나 봐까지도 왔겠죠. 이해됐어요?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은요. 우리가 배웠던 수특이랑 연계되는 장면이 다른 장면이다? 그런데 수특 공부를 할 때 저랑 같이 어떻게 했어요? 전체 줄거리를 한번 훑어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미들을요. 아주 쉽게 찾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아직 수능까지 시간 많거든요. 여러분 수능 특강 꼭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계속 가보자.
간적 이렇게 나오네요. 아하, 우리가 아는 이름 나왔다. 왕희. 자, 왕희가요. 지금 간신배야. 얘는 나라의 적이거든. 첩의 고독함을 업신여겨. 자, 상황 또 나옵니다. 혼인을 강제합니다. 이 부분이 수능 특강에 나온 장면이야, 사실은. 자, 변복 도주하였다가 자, 수능 특강이 이렇게 나오잖아. 마지막 대목에서 이 왕이가요 간신인데 왕이가 결국에는 모함을 해서 이공을 유배 보내게 되고 그리고 장혜왕의 아버지가 그걸로 막 분노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모든 화근은요 왕이거든요. 여기서 왕이는 간신 중에 간신으로 그려지는데요. 왕의 아들 누가 있었어? 석연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석연이라는 이름이 여기 나오지 않아. 근데 왕이가 자기 아들과 이 애왕이를 이어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강제로 혼인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왕이가요 변복 옷을 갈아입고 도망갔다가 남자로 행세하여 남장 모티프 확인되죠? 용문에 올라 남적을 멸하고 이게요 되게 독특한 소설인 게 이대봉전이잖아. 남성 주인공인데 물론 남성 주인공도 영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여성 주인공인 장혜왕이 영웅성을 막 펼쳐 보이는 그런 능력을 펼쳐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소설이라고 했었잖아. 여기 나오네요. 남적을 멸하고요. 큰 공을 이뤘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큰 공을 이룬 것은 적자 왕위를 업시하여 원통함을 풀고 대인과 공자를 찾아. 자, 공자 대인은 이공이고 공자는 이공의 아들 누굴까요? 그렇지, 이대봉이 되겠죠. 자, 혼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내가 원통함 갚고 원수를 갚고 또 우리가 원래 정혼한 사이니까 혼약을 하려고 했는데 사신의 말을 들으니 대인 부자가 누구예요? 이대봉과 이공, 이대봉의 아버지. 형적이 없다니 흔적이 없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죽었다고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뒤에 밝혀지죠. 죽은 거 아니었어요. 자, 반드시 수중 고혼이 되신지라 어찌 참통치 않으리 있고 진짜 참통하다라는 거죠. 이에 한 잔 술을 바치옵나니 삼가 바라건대 존령은 이 홀령을 높여서 표현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존령은 결국에는 장혜왕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이공을 지칭하는 거죠. 흠양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아주 자세하게 읽었다. 여기까지 하고요. 중략 이후 부분도 가볼게요. 중략 이후 부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각설하죠. 화제 전환 표지죠. 자, 이공자 대봉이 나오네요. 이대봉 우리의 주인공 등장했어요. 부친을 모시고 이제 이대봉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야. 자, 아버지랑 같이 유배지로 가던 중에 어떤 일을 당했냐. 용궁을 떠나 여러 날 만에 황성에 올라와 머물 곳을 정한 후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공간의 이동이 계속 나타나는데 각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용 일치 불일치 이해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18번 문제였다. 요걸 염두에 두면서 볼게요. 흉노의 머리 벤 것을 봉하여 성상은요 임금입니다. 임금께 올릴세 상소를 지어 이러한 사연을 주달하였거늘 이때 성상이 이시랑 부자의 생사를 알지 못했대요. 자, 봐. 일단은 이공자 대봉, 이대봉은요 흉노의 머리를 뱄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쳐들어온 적을요 단호하게 이제 제압을 한 거야. 머리를 딱 베는 공을 세웠어. 국가의 큰 공을. 그래서 이러한 사연을 성상에게, 임금에게 보고를 하는 상소를 썼는데 여기 보세요. 상소를 지어서 보냈는데 성상이 이시랑 부자의 생사를 아직 몰라. 그러니까 전달이 아직 안 됐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뒤에 보세요. 장소저의 앞길을 애련하게 여기고 마음에 잊지 못하더니 또 장소저의 상표가 이르렀거늘 상이 반기사 급히 열어보시니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 아래에 이어지는 이 내용은요. 장소저가 올린 글이 되겠네요. 장소저가 어떤 글을 올렸는지 봅시다. 신첩 장애황은 자, 신첩 자기 자신을 낮춰서 표현하는 거야. 일장 표를 용탑하에 올리나이다. 임금 앞에 글을 상표를 올립니다. 신첩이 성상의 큰 은혜를 받자와 바닷가에서 제를 올려 고혼을 위로하오나 이승과 저승이 판이하게 달라 영혼이 자취가 없사오니 형적이 없다라고 나왔었죠. 비록 앞에와 흠양하온들 어찌 알리 있사오리까. 그 여기까지 계속해서 내가 그리워하는 이대봉 그리고 이공 돌아가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아득한 경상과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와 이렇게 여러분 딱 보면요. 뭐가 있냐. 정서가 나오는 부분은 놓치면 안 돼.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통곡하옵더니 천우신조와와 삭발승려를 만나오니 그러니까 천우신조 하늘이 도와서 삭발승려를 만났대. 그러면 이런 생각해야 된다. 갑자기 승려가 왜 등장했지? 뉴페이스네? 인물 잡고 고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소설에서는 새로운 인물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자, 만나오니 곧 시랑 이익에 이익이었나 봐. 이름이 이익으로도 나오네요. 봐. 이공, 대인, 이익 이름입니다. 이익의 처래요. 그러면 인물관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양씨라고 했으니까 양씨는 장혜황의 입장에서는 누구랑 다름없어요. 시어머니가 될 뻔한 분인 거지. 물론 아직 결혼을 성사시키기 전에 이런 아픈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다. 그런데 이대봉의 어머니인 거야. 그걸 여러분이 딱 판단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장혜황이 만났는데 누굴 만났냐면 삭발한 승려인데 양씨였어. 양씨는 이대봉의 어머니구나. 그래서 나는 어땠냐면 이 우리의 애황이는요. 비록 성혼 행례는 아니하였사오나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어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리까. 이 말은 뭐야? 그치.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나 다름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이 일비하여 즐겁기 무궁하오니 이는 다 성상의 넓으신 덕택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그러나 하지만 이 뒤가 진짜 중요한 말이다. 왕희 부자는 왕희와 그의 아들은 적이잖아. 맞지? 나라의 간신이야. 그래서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 간신이고 또 신첩의 원수야. 자, 나라적으로 보면 공적으로 보면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이고 또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나의 원수란 말이야. 바라건대 폐하는 왕이 부자를 엄형으로 국문하시라. 다스리고 국법을 밝혀 그리고 그 부자를 신첩에게 내어주시면 나에게 내어주시면 자 남선우가요 여기 쳐들어온 외부의 적이거든. 그런데 누가 그걸 단번에 제압했어요? 그렇지. 우리의 여자 주인공 장혜황이 남선우를 베버렸어. 근데 이렇게 말하죠. 아주 호기롭습니다. 남선우 베던 칼로 난씨를 죽여 이익의 부자에게 제하여 영혼을 위로하리이다. 내 개인적인 원수를 갚겠다라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상이 다 보신 후에 임금이 다 보신 후에 처결코자 하시더니 이때 또 하나의 표문 또 글이 왔어요. 또 하나의 글이 올라왔는데 상이 의궤하여 열어보니 그 소에 하였으되 자, 이 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야. 어떤 내용이냐. 죄신 이대봉은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해야죠. 지금 A, B를 물어보고 있는데 A는 제문이었죠. 장혜황이 이공의 혼을 위로하는 제문이었고요. B는요. 표문, 글인데 얘는 누가 누구에게 쓰는 거냐? 죄신 이대봉. 죄가 있는 신하라는 의미예요. 황공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리며 한 장 표문을 황상용탑하에 바치옵나이다. 임금께 이런 글을 바칩니다. 신의 부자가 저희 부자가 간신 왕희의 모함을 입었사오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다 여기에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글은 누가 올리는 글이다? 이 표문은 이대봉이 왕에게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파악했어야 됩니다. 문제 나왔으니까 자 폐하의 성덕을 입사와 이 한목숨에 너그러움을 베풀어 해도에 내치신 덕택으로 자 봐. 우리가 모함을 당했다? 그런데 임금이요 그냥 단번에 죽여버리지 않고 유배를 보냈어.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폐하의 덕을 입어서 우리가 해도로 내쳐졌어. 그 덕택으로 유배지로 가고 있었는데 도중을 향하와 배를 타고 대중에 행하옵더니 배 타고 가고 있었는데 뜻밖의 뱃사람들이 달려들어 자 위기에 처했죠? 아비를 결박하고 제 아버지를 결박하고 물에 던져버렸어요.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거야. 자 신의 아비 죽는 양을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대봉도 이때까진 생각하고 있었어. 그걸 보고 또한 뒤를 따라 수중에 빠지오매 자 자기도 이제 뒤따라 죽어야 되겠다고 물에 빠졌어. 그런데 거의 죽게 되었는데 마침 서해 용왕이 나타났어요.
용왕이 나타나서 구해줬어. 살아나서 어디로 갔냐면 서역 천축국 배구남이라는 곳에 가서 8년을 의탁하였대요. 아, 여러분 시간 진짜 많이 흘렀네요. 그동안. 정말 이게 진짜 한 사람의 개인사라고 본다면 엄청난 비극이야. 집안이 다 몰락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하고. 그래서 봐, 생각할 건데 신의 부자가 국가의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 다음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타처에 오래 있사오면 옳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 배구남에 8년을 있었는데 거기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국가를 위해서 바른 일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수중에 빠진 아비 유골 찾고 또 고국에 있는 어미를 찾아보고자 하와 중원으로 돌아가다가 농서에서 한나라 장수 이릉의 영혼을 만나서 갑옷과 투구를 얻고 또 사평에서 오추마 말입니다. 말을 얻고 화용도에서 관공의 영혼을 만나 관우인데 관공의 영혼을 만나 칼을 얻고 황성으로 향하고자 하옵다가 자 여기 나오죠? 반적 흉노가 천자의 자리를 범하여 황성을 함몰했대. 흉노가 황성을 치고 들어왔고요. 저 어가가 임금이 탄 수레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가가 금능으로 행하셨다 함을 듣고 자 흉노가 치고 들어오니까 여기에 있던 황성은요. 임금이 있는 수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던 왕이 이제 금능으로 갔다라는 거야. 그걸 내가 듣고 어떻게 했냐. 화가 나는 거야. 정서 또 나오죠.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전죄를 무릅쓰고 천리를 달려와 금능에 이르러 자 임금이 금능으로 갔다고 하니까 나도 금능까지 갔어. 자칭 충의 장군이라 하고 필마 단창으로 한 번에 휘두르는 이 창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적군을 파하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적군은 누구야? 여기 흉노족이겠죠. 그런데 봐. 파하고 적장 무너뜨리고 적장 묵특남 동돌수 얘네들 다 베어버렸어. 이거 남성 주인공의 영웅적인 면모 맞죠? 이거 봐라 얘들아. 장혜왕도요. 선우족 막 다 쳐버리고 이대봉도요. 여기 보면 흉노족 다 쳐버립니다. 이 국가로 봤을 때는 아주 귀한 인재들인 거야. 자 성상의 급하심을 구하고 흉노가 도망하는 것을 따라서 어디까지 끝까지 따라갔냐. 서릉도까지 따라갔대. 공간이 아주 많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네모박스 치든 동그라미 치든 공간 표시해서요. 문제 풀 때 필요하면 그때그때 찾아와야만 시간 단축이 됩니다. 자 들어가 흉노를 배웠나이다. 아 서릉도에서 흉노를 뱄구나. 여기까지도 이해됐어요?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거의 다 왔어. 이제 마지막 대목인데요. 돌아오는 길에 해중에서 풍랑을 만나 나흘 밤낮을 정처 없이 가다가 천우신조 하옵고 하늘이 돋고 성상에 하얘지더 큰 강과 바다 같은 은혜 덕 이런 얘기거든. 그 큰 덕으로 무인절도 이거 무인도야. 섬이죠. 다다라서 바람이 그치고 그 섬에 여기 무인절도를 받았네요. 그 섬에 올라가 죽었던 아비를 만났사오니 우와 이제 여기서 아버지랑 상봉하게 되는 거야. 저 황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감히 함께 와서 대제하옵나니 신의 부자 우리 부자의 죄가 10,000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왕위는 여기 또 나오죠. 국가의 난신적자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불충한 무리를 난신적자라고 하거든요. 난신적자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그렇고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원수래요. 뱃사람이 재물 없이 적소로 가는 적소는 이런 단어는 알아야 된다. 얘들아 맞다. 이번 6월 모평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내가 생각보다 어휘력이 좀 약하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한다면요. 지금 이 시간부터 기출문제에 나오는 이런 필수 어휘들은요.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적소는 귀양지야. 귀양지로 가는 죄수를 무단히 살해하올 일은 만무한데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과거에 우리가 귀양지로 갈 때 이대봉과 이대봉의 아버지가 위기에 빠졌잖아. 갑자기 막 뱃사람들이 막 달려 들어가지고 물에 빠뜨리고 이런 위기에 빠졌잖아.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유 없이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이는 반드시 왕위의 사주를 받은 것 같아 라고 짐작하는 거지. 그래서 의심할 바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라올 건데 임금님 어명국문하시고 왕적을 내어주고 또 신의 죄를 다스리시옵소서. 일단은 나도 죄인인데 왕이
좀 엄하게 다스려 주세요. 이거 아까 앞서서 글을 썼던 그렇지 장애황의 이 글에 있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잖아.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제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제 하나하나 따지고 가봅시다. 기역 찾아봐. 중략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용궁이지. 그러니까 부친을 모시고 용궁을 떠나 여러 날 만에 황성에 올라와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기역은 적절한 거다. 이대봉이 우리 남자 주인공이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칼을 얻은 공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릉의 영혼을 만나서 뭔가를 막 얻었잖아. 그거 어디에 나왔었어요? 그렇지. 7쪽에 제일 윗줄에 보세요. 농서에서 한나라 장수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투구를 얻었어. 심지어 칼은 다른 애가 준 거야. 그래서 갑옷 얻은 건요. 이릉의 영혼을 만난 것인데 그것은 기역이 아니라 농서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적절하지 않죠. 내용 이해이긴 하나 그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 내용 이해라서 시간이 좀 걸렸을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이 어디예요? 그 바로 아래 보면 황성이잖아. 황제가 있는 나라의 수도 서울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니은은 흉노가 침범한 곳이자 이대봉이 흉노를 처단한 공간이다. 여러분 흉노가 침범한 곳은 어디였어요 아까? 그렇지 금능이었잖아. 그래서 황성 그러니까 임금이 계신 이 황성을 함몰시키고 그 다음에 흉노가 어딘가로 이동을 했는데 이대봉이 그 흉노를 끝까지 쫓아가서 베어버렸지. 그 끝까지 쫓아가서 처단한 공간은 어디라고 나왔어요? 서릉도라고 나왔죠. 서릉도까지 가서 베었다라고 했으니까 아닌 거야. 자, 그 다음 디귿이 해도로 나와 있고요. 유배지잖아. 그러니까 해도는 장알림 부부가 간신의 모해로 유배 간 공간? 이거 맞는 거 아니야? 하는데 안 되지. 이런 부분 걸려 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아니잖아. 이대봉 부자죠. 유배 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리을 어디예요? 배구남이잖아. 배구남에서 8년을 지냈죠. 용왕의 구함을 받아서 배군암으로 가게 된 거지.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야? 그러면 밑줄 친 리을 배구남 이후에 중원이라는 내용으로 갔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네 하고 봤더니 바로 7쪽의 제일 첫 번째 문장에 중원으로 돌아가옵다가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배구남에서 이대봉이 중원으로 간 거기 때문에 중원으로 가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 배구남이다라는 말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미음은 동돌수. 얘는 적이었어. 이대봉을 피해서 달아난 공간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동돌수가 이대봉에게 죽임을 당한 공간이지. 여기 밑줄 친 금능으로 행했다 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 분심을 이기지 못해서 전제를 무릅쓰고 가서 필마 단창으로 적군을 파하고 적장 묵특남 동돌수 이름이 특이하네요. 배웠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점검해야 돼서 좀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19번은요. 다소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여성 주인공 장소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니?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부친과 이 신랑이 진진지연 혼인을 하게끔 한 혼인의 인연을 맺은 데에는 신기한 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 부분 바로 나오잖아. 여기 보면은 신기한 꿈을 꾸고 인연을 맺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맞는 말. 이 신랑이 간신의 모해를 입은 것은 시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표현도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 보시면 6쪽에 제일 윗줄 보면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어 외딴 섬에 유배 가시고 부친은 뭐 이러했다 하는데 양가 시운이 불리하여 라는 대목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부친이 세상을 버린 까닭은 그러니까 부친이 돌아가신 이유는 이 말이죠. 혼약에 어그러진 것과 이 신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 여러분 장혜왕이 이제 혼자 남게 된 것이라고 보면 이것도 맞아. 근데 이 신랑이 죽어서예요? 아니잖아. 이 신랑이 유배 간 것 자체가 화가 나는 일이야. 억울한 일이야. 그래서 그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지 않아. 이게 적절하지 않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왕희가 얘는 간신이었어요. 혼인을 강제하려고 했지. 그것으로 판단하여
변복 도주했다. 누가요? 장소저가. 장소저가. 그 대목도 나왔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수능 특강에도 나온 장면이랑 겹치네요. 자, 성혼 행례는 하지 않았으나 식은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승려가 된 웬 승려 딱 나왔을 때 우리가 new face네 이러면서 동그라미 쳤잖아. 그 승려 물어보네요. 결국 그 승려가 누구였어요? 이대봉의 어머니 양씨였죠. 시어머니로 대했다. 그래서 시어머니나 다름없는 관계다라고 하면서 반가워했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20번이 되게 재밌는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자, 20번 같이 가보자. 보기 안에 A가 있고요. 여기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 맥락을 봐야 됩니다. 고전 소설에서는 제문, 표문 등과 같은 다양한 글이 활용되기도 해요. 윗글의 A와 B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 그리고 그 글을 받는 상대 누군지를 고려하여 특징이나 기능에 대해서 말해보자라고 했죠. 우리는 이걸 이미 고려해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읽으면서 A 부분은 장애황이 이공에게 쓰는 제문, 바치는 위로하는 제문이고요. 그리고 B는요, 이대봉이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A는 망자에게 바치는 제문 그대로 말한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영혼을 달래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 죽은 자에게 바치는 제문. 그리고 B는 성상에게 바치는 표문. 그렇지, 임금에게 바치는 것.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상대의 원통함을 영혼을 막 위로해주고 있죠. 존령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오호, 슬프다 이런 대목들도 여러 번 나왔어요. B는 상대에게 사건 경과를 알려서 특별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서 작성됐다. 여러분 이 B의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그 B와 관련된 글의 내용 쭉 아주 길게 이어지는데 우리 수록된 부분의 마지막 대목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대목을 보면 뱃사람이 이렇게 한 건 반드시 왕위의 사주를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성상은 어명 국문하옵신 후에 왕적을 내어주고 신의 죄를 다스리옵소서. 이게 뭔데? 이게 특별한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오케이. 자, 3번 가볼게요. 자, A와 달리 B에는 그럼 B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어야 되겠네요. 자, 글을 바치는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 사용됐다? 여러분 딱 보자마자 답은 이거네. 3번이죠. 달리가 아니라 둘 다 자기를 낮추는 표현 있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쓴 글이니까요. 여기 보면 애왕은요, 자기 자신을 소첩은 이렇게 낮추고 있고요. B도요, 신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런 대목들 다 해당되는 부분 맞죠? 그러니까 달리가 틀렸어. 답은 3번입니다. 4번 가볼게요. 자, A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이 오해했던 사건의 실상. A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은 장애황이었잖아. 애황이가 오해했던 건 뭐였어요? 그렇지. 202기 어떻게 됐다? 죽었을 거야 라고 알고 있었지. 그런데 그게 B에서 드러나고 있어. 사건의 실상이 B에서 드러나죠. B에서는요, 이대봉의 부친이 겪었던 그런 위기 상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살아 있었네? 그런데 죽을 위기를 이렇게 겪었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A와 B는 모두 글을 바치는 사람과 상대를 서두에서 밝히고 있어요. 앞부분 딱 보면요,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기주 장알님의 딸 애왕은 감히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고요. 그리고 B도 역시나 바로 그 아래쪽에 최신 이대봉은 황공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 오케이? 자, 이제 이번 세트의 마지막 문제고요. 보기를 우리가 미리 끌어와서 읽은 문제였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대봉전은요, 이대봉과 장애왕의 러브 스토리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들을 괴롭히는 악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들은 남녀 주인공은 모두 다 엄청난 영웅성을 발휘하고 있다. 어때요?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요, 진짜 재밌어 했을 것 같아. 그때는 텔레비전이 있어, 라디오가 있어. 없잖아. 얼마나 재미있게 이 이야기를 기다렸을까요? 자, 계속 가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찾으면 되네. 자, 이대봉전에서 주인공은 이거 아까 읽은 부분이죠. 그러면 키워드만 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데
공적 가치는 국가적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당위로 제시되고 사적 목표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사건 해결에 가담하는 동력이 된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현실계나 막 용왕이 나타나는 거 이런 건 비현실계죠. 비현실계의 존재들 또한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 조력자도 나오는구나. 그리고 공적 활약을 통해서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면에 사적 목표의 추구도 놓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구도는 영웅소설이 지향하는 공적 가치 뭐라고요? 충이라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추구를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개인적인 일에만 막 매몰되어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1번 장혜왕이 혼약을 이루기 위해 대공을 세웠다고 한 데서 여기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가 반란자를 처단했다고 나오죠. 남적을 멸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혼약이 내가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부분이 이어지거든요. 이게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동력이 되었다라는 거. 내가 사실은 이걸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야. 남적을 처단하는 그런 공을 세웠다라는 거니까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2번. 장혜왕이 난신 왕희를 국법으로 다스린 후에 자신에게 내어달라라고 임금에게 말했었지. 자, 이 부분에서 공적 권위를 존중하면서 사적 목표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 맞아요? 공적 권위는 임금의 권위를 존중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일단 국법으로 다스리세요. 그리고 나도 나의 개인적인 원수를 갚겠습니다.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저에게 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3번. 흉노의 침입으로 성상이 피신했다는 소식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우리 어떤 정서, 인물이 느끼는 정서나 태도가 나오면은 항상 체크했잖아. 분노했죠. 우리의 이대봉이. 분노하여 이대봉이 출전한 데에서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우리 국가 차원의 문제가 당연히 뭐겠어요? 임금이 피신하는 상황인 거야. 흉노의 침입이 국가 차원의 문제죠. 그거에 분노했으니까 내가 얘 처단하러 가겠다라는 거니까 자연스럽죠.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죠. 마땅히 신하된 도리로 이건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4번. 표류하던 이대봉이 천우신조로 무인절도 섬이었어요. 에서 이시랑과 제외한 데서 여기까지 맞는 얘기네. 저 비현실계의 존재가 이대봉의 여러분 공적 활약에 조력을 해요. 이대봉이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게 조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목이었어요? 아니지. 천우신조 하늘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살아서 이 섬에 보내져가지고 여기서 아버지를 만났어 라는 대목인데 이게 공적 활약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잖아. 그래서 답은요 4번이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이어서요 마지막 5번 한번 볼게요. 이대봉이 흉노 제압을 공으로 드러낸 후 성상에게 왕위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죠. 충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렇지 흉노를 내가 제압했어. 임금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게 바로 충의 이념인 거야. 그리고 사적 목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인물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드러낸 이후에 왕위의 처벌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 내 사적으로는 원수니까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니까 사적 목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마음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나는 왕위를 처단하고 싶은 욕구, 마음이 있어, 목표가 있어, 사적인 목표.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공 세운 걸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고전소설 한 세트 끝냈어요. 실제로 수능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100% 동일한 장면 아니에요. 그런데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장면을 내가 잘 공부했더니 어땠어? 그렇지. 아, 왕이 이런 사람이었어. 맞아. 장혜왕과 이대봉이 사랑하는 사이였지. 라는 게 어느 정도 내가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낯설게 만나는 작품이라도요. 파악하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 더 놀랐을걸? 야, 저는요, 이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엄청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꼼꼼하게 배운 내용에서요,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그 장면이 이어졌어. 게다가 수능 특강에 수록된 부분은 더 많았어요. 양이 길었어.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딱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 작품은 지금 갈래 복합인데 가는 고전 시가예요. 근데 이 가가 만약에 특강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친구라면 어휘들이 만만치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요. 낯선 작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가 매우 명료했고요. 그렇게 난도가 높은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야 돼. 나는 타농설이라고 해서요. 이 타가 게으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게으른 농부에 대한 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게으른 농부, 부지런한 농부, 이들이 어떤 점에서 대조가 되고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그걸 찾으면 돼요. 설은요. 기억해 두세요. 수필입니다. 고전 수필, 수필은요. 경험과 깨달음이 핵심 포인트고 그 부분을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문제를 먼저 볼게요. 22번은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인데 이 표현 형식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네. 그래서 뭐 얘를 실전이라면 나머지 내용 이해 문제를 풀고 나서 마지막에 해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은요. 기억에서 미음, 내용 이해 문제인데 가 단독 문제잖아. 그래서 여러분 가 풀고 23번 해결 이렇게 가도 돼요. 자, 그 다음 24번은 A에서 C로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럼 가나를 다 봐야 되니까 나까지 읽고 해결하면 되고요. 25번은 나 단독 문제지. 그리고 26번은요. 보기가 있다. 요 보기를 빠르게 한번 훑어보는 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해설 강의에서는요. 저는 순서대로 풀어볼 겁니다. 그 이유는 작품 이해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해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우선은 연계가요. 이렇게 그대로 될 걸 대비해서 특히나 고전 시가 이거 알아두세요. 고전 시가는요. 그동안 그 연계 교재에 있는 장면이 그대로 연계된 경우가 매우 많았어요. 그래서 연계 교재 안에서 정말 너무 시간이 없어. 고전 시가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우부가인데요. 이 우부가라는 작품의 말 그대로 제목에 나타나는 거지. 어리석은 남자에 대한 노래야. 그래서 실제로 이 우부가요. 3명이 등장합니다. 개똥이, 꽁생원, 꽹생원. 우리 다 공부해서 아는데요. 그중에 지금 주어진 지문에는 꽁생원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꽁생원이 어떤 인물로 그려지냐면 비판받는 인물. 그래서 화자는요. 꽁생원을 3인칭으로 딱 표현하면서 객관화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독자에게. 그래서 비판과 풍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꽁생원의 행동들을 통해서 쯧쯧쯧쯧 왜 저러고 살까? 너무 심하네. 책임감이 없네. 이렇게 비판과 풍자를 하고 있다. 요거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딱 챙겨두시면 완벽 이해가 될 겁니다. 26번에요. 그런 부분에 이제 힌트가 나옵니다. 볼게. 26번에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당면한 현실에 대응하는 양상에 따라 삶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 요행을 바라면서 책임감 없는 삶을 사는 경우는 부정적. 그리고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긍정적.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잖아. 그러면 문제를 먼저 분석할 때 이런 건 빠르게 쑥 훑어보고요. 그 밑에 가에서는, 나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을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가에서는 당대 규범에 벗어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에 대한 경계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인물이요. 세속적인 것을 바라고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인물이야. 그러니까 비판하면서 이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내용을 전한다는 거지. 나는요. 보기 26번 보기에 보면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는 자세에 대한 권면이라는 거잖아. 그럼 권면이라는 단어 뜻 알아요? 이런 거 알아두세요. 독려하는 거, 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이제 나중에 읽다 보면요. 이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설명할게요. 자, 우부가 갑니다. 저 건너 꽁생원은 팔자를 원망토다. 자, 꽁생원이 주인공이야. 얘한테 집중해보자. 어떤 사람이냐면 제 아비 덕분으로 돈 1000이나 가졌더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힘으로 돈을 좀 가졌어. 그러니까 이 꽁생원이라는 양반인데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가난한 양반은 아니었어. 돈이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을 다 날려먹습니다. 자,
그 다음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하였던가. 이거 뭐예요? 서리법이지. 친구 대접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요. 가졌지만 나누지 않네. 인색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주제넘게 아는 체 하면서 무엇에 현혹되어? 여러분, 음양술수를 각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그런데 모른다 쳐도요. 현혹되어 이런 표현을 딱 보면 안 좋은 거야. 맞아요? 음양술수라는 건요. 약간 미신을 쫓아다니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음과 양의 기운과 막 술수 이런 것들인데 미신에 현혹되어 요 정도 이해할게요. 자, 이장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그곳에 무덤이 있으면은 너네 되게 안 좋대, 후손들에게 안 좋대, 막 그런 말에 팔랑팔랑팔랑 해가지고 이장하고. 근데 그걸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자주 했나 봐. 그리고 이사도 힘을 쓰고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자, 이런 모습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지. 자, 당대발복 얘 아니면 피란처가 여기로다. 여러분, 당대발복이라는 말은요. 이것도 그 위에 막 음양술수에 관심 가지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건데요. 풍수지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 교재 아마 수능 특강에는요. 각주가 되게 많이 달려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각주를 줬을 겁니다. 그래서 당대발복이라는 건 부모가 이제 부모가 잘하면 그 아래 자손이 그 덕으로 부귀를 누리게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잘한다는 게 조상을 좋은 묘자리에 이렇게 좀 뭐랄까 모시면 그 기운이 자식대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되게 집중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야. 자, 올적할적 행로상이라는 건 그냥 길 위에 이 말이야. 길 위에. 자, 이런 거 보세요. 처자식을 흩어놓고, 그러니까 처와 자식을 잘 보살피고 막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팽겨 쳐두는 거지. 이거 뭐예요? 자, 우리 알 수 있는 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없네.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유무상관 아니하고 공것을 바란다. 공자 좋아한대요. 그래서 뭐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공자를 좋아한다. 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여기 나오는 게 쭉 열거되는데요. 모두 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비판받아야 마땅한 행동들입니다. 기인취물하자 하니 두 번째는 안 있었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인취물이라는 건 사람을 속여서 물건을 취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가지고 재물을 뺏는 거, 이거 귀인취물인데 이런 행동도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조차도 두 번째는 안 속는데, 그러니까 아주 어찌 보면 막 머리가 잘 돌아가고 영민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 거야, 얘가 또. 자, 공납을 범용하자 하니 일가 중에 부자 없대. 여러분,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요. 되게 나쁜 사람인데 공납은요. 우리 개인의 어떤 재산이 아니야. 국가 국가의 재산, 국가의 것, 뭐 국고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요. 범용한다는 건요. 마음대로 쓴다라는 거거든. 제가 그럴 의사도 있는 사람인데 그럴 만한 그 일가 친척 중에 좀 잘 나가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뭐 국가의 돈을 만지는 사람 없다는 거야. 없고 뜬 재물을 경영하여 경양 출입 싸다닐 때 여러분 뜬 재물은요. 어쩌다가 운이 좋게 얻어 걸린 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요리조리 돈 굴려가지고 경향, 서울, 시골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사람인가 봐. 자, 그 다음에 재상가에 청질하다가 봉변당에 물러서며 재상집에 잘 나가는 높은 사람 집에 가가지고 청질이라는 건요. 막 하는 거야. 그 권세 좀 빌려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봉변당하고요. 자, 남의 고을 걸퇴하다 홍금에 쫓겨온대. 이것도요, 여러분. 걸퇴가 뭐지? 홍금이 뭐지? 모른다 하더라도 쫓겨온 거야. 뭔가 지금 쫓기는 상황 안 좋은 건가 보다. 자, 남의 마을에 가가지고 걸퇴라는 건요. 염치 그런 거 없이 어떻게든 막 그 돈을 다 긁어 오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짓을 하려고 하다가 홍금이라는 건 관에서요. 잡상인 출입 금지. 오지마 우리 고을 오지마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잡상인 취급당해서 쫓겨오고 또 혼인 중매 선채돈이라는 건요. 여기에 나와 있죠. 혼인하기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일종의 여긴 비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뭔가
재물, 재산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보내면 정말 시집 잘 갔다 이렇게 말하고요. 많은 잘 사는 집인데 아주 조금 보내면 뭐야? 이 집에서 진짜 며느리를 그냥 데려고 가려고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옛날 결혼 문화 중 하나인데요. 봐, 혼인 중매 이 선채돈 돈을 제대로 썼겠어요?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그 뒤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야. 창피를 당해서 뺨 맞으며. 그러니까 이런 상황 모두가요. 다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심을 잃고 자기의 행동을 바르게 못하는 사람이구나.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가대 흥정에서 구문이라는 건요. 흥정에서 나오는 돈 얘기하는 건데 그거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핀잔 듣고 자빠지고 뭔가가 지금 다 공짜 좋아하고 거저 막 생기는 거 좋아하고 남한테 줘야 할 건 안 베풀고 그런 인물이네요. 불의행실, 찌그렁이, 위조문서, 비리호송. 여러분 찌그렁이라는 말 재밌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지? 막 억지 부리는 거? 떼쓰는 거? 그런 거야. 그리고 여기 위조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이 비리 호송하는 것도 나쁜 짓인 거지. 막 문서 위조해가지고 막 그 재판 걸고 송사 걸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인 거야. 그런데 다해 부자나 후려볼까? 가문이설로 깨워보자? 이건 누구의 생각이야? 아마도 꽁생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이렇게 인용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래, 돈 많은 부자나 한번 후려볼까? 등쳐 먹어볼까? 이 얘기고 감언 이설은요. 달콤한 말로 한번 꼬드겨볼까? 라는 거야. 자, 뭐 하는 생각까지도 건전한 생각이 없죠? 계속요. 엄마기에 보마기며 은광금강이라 엄마기 보마기 이런 거는 다 논에 이게 막는 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은광, 금광, 은 캐는 것, 금 캐는 것. 그리고 큰 길가에 색주 가며 노름판에 푼돈 떼기. 남북촌의 뚜쟁이로 인물 초인 하여볼까? 자, 색주가라는 건요, 이제 술집 다니는 거고요. 노름 하는 거고요. 뚜쟁이라는 건요, 이제 남자 여자의 인연을 이렇게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인물을 초인해볼까라는 말은요, 끌어들여볼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뚜쟁이로 역할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 한번 여기 끌어들여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산진매, 수진매로, 매로 사냥질로 놀아나기, 노는 거 좋아하고요. 혼인 핑계로요. 어린 딸 100냥짜리 되었구나. 이건 뭐예요? 어린 딸 100냥 받고 다른 집에 시집 보내버리는 거야. 자, 대종손, 양반자랑 산소나 팔아볼까? 안악은 친정살이, 자식은 머슴살이. 자, 가장으로서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네. 자, 일가의 인심 잃고 친구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 인심을 잃은 상황. 자, 부지 거쳐 나간 후에 소문이나 들었던가? 소문 들은 사람이 없어. 소문 들은 적이 없어. 자, 그래서요. 지금 여기 제시하고 있는 이 꽁생원의 나쁜 부분을 쭉 열거하면서요.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제대로 못 살고 있지. 부지 거쳐 나간 후에 그 사람의 간 곳을 아무도 몰라. 소문을 모르는 거야. 부지 거쳐라는 말은요. 간 곳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말로는 이런 모습이야 라는 것을 보여줘서 경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부분적으로 다소 어려운 어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그 모든 어휘를 내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을 짚어가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실질적으로라면 여러분 23번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자, 저는요, 나가 워낙에 간단한 수필이어가지고 나를 정리를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문제는 한꺼번에 쭉 풀도록 할게요. 자, 타농설이라는 거, 게으르다라는 거야. 게으른 농부의 이야기. 자, 경인년에 큰 가뭄이 들어 정월부터 가을 7월에 이르기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봄에는 논밭을 갈지 못했고 여름에는 김을 맬 수가 없었다. 들판에 있는 풀은 하나같이 누렇게 말랐고 논밭의 곡식 모두 시들었다. 이거 다 뭐야? 그렇지, 어머니가 농사 짓기에 힘든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부지런한 농부가 나옵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편안히 앉아 기다리는 것보다는 아하, 아까 보기 문제에서 말한 게 이거구나. 열심히 노력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하여 곡식을 살리는 게 나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내리면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겠는가? 허사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자. 물론 상황은 안 좋지만 존경받아 마땅하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일단 부지런한
농부의 말이 나오는구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말을. 그런데 그러므로 논밭은 이미 갈라졌으나 김매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싹이 이미 시들었어도 풀뽑기를 쉬지 아니하여 한 해가 다 가도록. 포인트는요. 부지런하게 일했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게으른 농부는 좀 달랐어요. 어떻게 했냐면 게으른 농부는 말하기를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야. 바쁘게 일하면 수고로운 것보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이건 모두 무익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얘는 일을 안 하는 거야.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비웃고요. 들밥을 내가는 아녀자들을 보고 조롱하고요. 한 해가 다 가도록 물러나 앉아서 천명을 기다리고 있대. 하늘의 뜻만 그저 바라보고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거네. 그래서 아하,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가 뭐 되고 있어요? 대조되고 있는 상황이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부지런한 농부의 모습인가요? 게으른 농부의 모습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교훈적인 글이야. 나는 이제 글쓴이 나왔어요. 일찍이 가을거지를 할 무렵 파산의 들판에 가보았다. 그 밭의 절반은 황폐하였고 나의 경험이네. 절반은 곡식이 잘 가꾸어져 있었는데 절반은 곡식이 성글게 달렸고 듬성듬성 달렸다는 거야. 그리고 절반은 아주 빽빽하게 달려 있었다. 어떤 농부는 목을 뻣뻣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또 어떤 농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요. 마을 노인에게 나가 이유를 물어봅니다. 저 황폐하고 성긴 곡식은 목을 뻣뻣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들이 무익하다고 여겨서 김을 매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 일단 끊어보세요.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였을까? 그렇지, 왠지 목을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건 그냥 봤을 때 좋은 거 아니야? 착각할 수 있어. 근데 조심해야 돼. 이거 맥락적으로 보면요. 이들은 김을 매지 않은 사람, 그래서 듬성듬성 나고 황폐한 걸 지금 얻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목을 뻣뻣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은 이 행동은 누가 하는 거라고? 게으른 농부가 하는 거야. 그 다음 잘 가꾸어져 빽빽한 곡식은 술에 취한 채 목이 메어 잠든 자들이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린 것이다. 자, 노인이 이렇게 말하네요. 술에 취해 목이 메어 잠든 자들, 그럼 결국 이들이 누구라는 거야? 얼핏 여러분 맥락 놓치고 그냥 시간 내 쫓겨서 풀다 보면 뭐 이거 술 취했다고?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야. 여기는 이미 부지런하게 열심히 농사 지어서 지금 여유를 즐기는 거야. 자, 한때의 편안함을 탐내었다가 1년 내내 굶주리게 되었고, 이건 게으른 농부의 얘기고요. 한때의 괴로움을 참아서 1년 내내 배불리 지낼 수 있게 됐다. 결실을 얻게 된 거니까 부지런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이게 끝? 이게 아니야. 자, 나가 이런 농부의 일화를 경험한 거잖아. 이 일화를 제시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 부분에 나오죠. 농부의 이야기다. 이게 아니라요. 이걸 이제 확장합니다. 어디로 확장을 하냐면 선비들의 학문의 자세로 확장을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선비들의 학문 자세. 어떤 식으로 학문을 해야 하는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끌어온 거거든. 확장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여 얻고 편안하게 놀다가 잃는 것은 비단 농사일만이 아닐 거다. 오늘날 시설을 공부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도모하는 사람들도 어찌 이와 다를 것인가?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맞지? 자, 선비들은 젊었을 때 학문의 뜻을 두고 밤낮 없이 부지런히 노력하여 육경과 온갖 사설을 탐구하지 않음이 없고 문장과 아름다운 글귀를 익히지 않음이 없다. 저마다 재주를 품고 기이한 재주를 쌓아 과거 시험장에 나아가 솜씨를 겨루어 한 번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못마땅해 하고, 자, 한 번 실패했을 때 못마땅해. 열심히 공부했는데 뜻대로 잘 안 되는 경험 우리들도 있잖아. 그런데 봐, 이 다음에 두 번의 뜻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흐려지고요. 자, 세 번의 또 뜻을 얻지 못하면 낙심하여 포기한다는 거야.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대요. 공명에는, 공명이라는 거, 내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은 분수가 있어. 다 자기만의 그 분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학문한다고 해서 공명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몇 번의 좌절을 겪고 나면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합리화하는 거지. 합리화하는 거야. 자, 부귀라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돈을 많이 갖는 것, 이것은 잘 사는 것은
이거 결국은 운명에 달려있는 거거든. 내 영역 밖이야.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는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이 선비들이. 자, 글쓴이는 이런 걸 못마땅해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 계속 이어지죠. 그동안 배운 것을 버리고 아울러 이전에 쌓아온 바를 버려서 어떤 이는 중도에 그만두기도 하고 그 선비들의 여러 모습인 거야. 또 어떤 이는 문에 거의 다 이르렀다가 돌아가 버리는 거지. 자, 9길 높이로 산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힘을 마저 쏟지 않는 것과 같으니 어찌 게을러서 김을 매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않으리요. 이거 뭐예요? 서리법이야. 같다라는 거지. 결국에는 몇 번의 좌절을 가지고 쉽게 포기하는 게 이 게으른 농부랑 뭐가 다른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물이 99도까지는 끓지 않다가 딱 그 1도씨를 넘기면 100도씨가 되면 보글보글보글보글 팔팔팔팔팔 끓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당장 내가 원하는 등급이 나오지 않았어.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 만족스럽지 않아. 그럴 때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교훈이 됩니다. 학문의 수고로움은 농부들이 봄, 여름, 가을의 세 계절을 고생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나 학문을 하여 얻는 공이 어찌 농사를 지어 얻는 이로움 정도뿐이겠는가? 그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야. 농사를 지어 입과 배를 채우는 것은 그 이로움이 적으나 학문을 하여 명성을 취하는 것은 이로움이 크다. 자, 이로움이 작은 일도 오히려 이렇게 부지런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이로움이 큰 일, 학문하는 일을 하면서도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주제가 이 대목에서 다 드러나네? 아주 명확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그렇지? 끝까지 노력함을 알지 못한대. 누가요?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군자는 도리어 몸을 수고롭게 하는 소인이 끝까지 노력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글을 지어. 목적은 이거야.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 깨우침은 학문도 부지런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22번 이 문제는 표현 형식의 특징, 서술 방식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자, 가장 적절한 거. 가는 열거의 방식. 열거 딱 나왔잖아. 이 꽁생원의 부정한 모습들을 뭐하고 이렇게 열거하고 있고요. 나는 대조 아주 두드러지죠. 게으른 농부와 부지런한 농부의 대조. 그래서 답은 1번. 너무 쉬운 문제였네. 자, 가는 나와 달리 대꾸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요. 제가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대꾸적 표현 진짜 있냐 없냐 찾아야 돼. 물론 고전 시가에는요. 대꾸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인물에 대한 태도 변화 이런 건 내용적인 측면인 거잖아. 그러니까 작품을 다 읽었기 때문에 금방 파악이 가능하지. 대꾸적 표현은 가에 뭐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인물에 대한 태도가 한결같이 지금 화자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 가에서. 그러니까 태도 변화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은 거야. 오케이? 그렇게 푸는 거야. 나도요, 뭐 인물에 대한 태도 변화 이런 부분 전혀 찾을 수 없고요. 자, 3번도 마찬가지다. 나는 여러분 반어적 표현 활용해서 기대감을 높인다? 일단은 반어도 없고요. 맞지? 그러니까 반어라는 거, 역설이라는 거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렇게 표현 형식상의 특징 중에 아주 강렬한 아이들이 있어, 효가가. 그런 아이들은요, 읽으면 눈에 훅 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 근데 없었어요. 반어는 내 속마음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현하는 거야.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안 돼. 물론 가도요, 여러분. 봤을 때 반어 있어요? 없지. 특히 이 나 작품 같은 경우는요. 서리법이 아주 많이 사용됐다. 그래서 이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작품 같은 경우. 자, 그 다음 4번. 가와 나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일단 계절적 배경 있냐 없냐를 찾아보면요. 아니잖아. 그럼 가에서 어떤 계절이라고 딱 특정할 만한 부분 있을까요? 나에서는요. 계절은 있어. 뭐 여름에 농부들이 이랬고 가을거지 할쯤에 이런 건 나오잖아. 그런데 모두니까 얘는 안 되네. 자, 가와 나는 모두 해학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 하는 순간 바로 제거할 수 있어야 돼. 맞지? 그러면 해학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거, 표현하는 거, 그 결국은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동정, 연민,
때로는 비판 이렇게 나아가는 거잖아. 그런데 우호적 관계라는 건요. 애초에 가의 주제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런 부분, 해학을 활용해서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선지는 없었습니다. 1번을 또 답이 1번이어서 바로 답을 체크하고 넘어간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23번 가볼게요. 23번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야. 자, 여러분 기억은 음양술수 현혹되어 할 때 음양술수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얘는 뭐야? 미신이잖아, 미신. 집터나 맷자리를 통해서 기운을 바라는 이 꽁생원이 관심을 보이는 것, 현혹된 것이니까 맞는 말. 자, 니은은 뭘까요? 처자식이죠. 그럼 그 밑줄쯤 보면 앞뒤를 보면요. 행로상에 길 위에 처자식을 흩어놓고 라는 거니까 재물을 모은 꽁생원이 함께 풍요로운 삶을 가족과 함께 누리고 싶어 해요? 아니지. 자식, 처 다 내팽겨치고 살잖아. 그러니까 답은 너무나 쉽게 2번 나왔네요. 자, 디귿이 뭐예요? 청질하는 거야. 재상가에 가서 권력 좀 이렇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를 좀 위해서 힘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청질인데 재물을 경영하여 부를 증식하려는 꽁생원이 권력가의 권세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 맞는 거죠. 자, 리을은 집이나 땅을 중개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꽁생원의 흥정 과정에서 겪은 부정적 반응이다. 리을이 뭔데? 핀잔 듣는 거죠. 가대 흥정하다가 흥정해서 그걸 구문 먹으려고 했는데 구문은요. 흥정 붙이고 얻은 돈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꿀꺽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부정적 반응, 핀잔 듣는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맞는 말. 자, 미음은 감언이설로 부자나 후려볼까? 감언이설 달콤한 말로 꿰어볼까? 라고 하죠. 자, 부자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어서 부자를 후려서 좀 한탕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부자를 꿰는 수단, 달콤한 말이니까 오케이 가능하네요. 자, 24번 가봅시다. 24번은 얘들아 A에서 C가요. 가나다 이렇게 흩뿌려져 있네. A는 누구예요? 꽁생원. 그 다음 B는 누구예요? 자, B는 그 아래쪽에 게으른 농부. 자, C는 누굴까요? C는 선비들 나와 있죠? 요렇게 A, B, C 확인했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면 돼. 이 문제가 지금 이 갈래복합 세트 중에서는요. 다소 까다로웠을 수가 있어요. 선지에서 판단해야 될 지점들이 여기저기 좀 흩뿌려져 있거든. 그 지점 하나하나 점검해 볼게요. A는 꽁생원은 도박 노름판에 음주 주색가에 빠져 있다. 맞는 말이죠? 자, B는 파산의 들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 여러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람은 부지런한 농부였어. 이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수확 얻었어. 결실을 얻고 여유를 즐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B가 아니라 부지런한 농부야. 자,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A는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팔자를 원망합니까? 그러면 꽁생원은요. 부모 덕택. 여기 제일 두 번째 줄에 보면 제 아비 덕분으로 돈 1000이나 가졌더니 나와 있죠. 많은 돈 가졌대. 물려받은 건 있었나 봐. 많았나 봐.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리고 C는 선비들이네요. 분수를 알아. 자, 내 분수는 여기까지야. 그런데 자신의 배움, 내가 공부하는 학문에 있어서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어. 한계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C 선비들이요 한 두세 번 좌절을 겪고 나면 스스로 합리화하는 대목들이 있었지. 그래서 공명을 세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학문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배움에 한계가 있다라는 대목은 적절하지 않아요. 공명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A는 혼인을 중매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여 창피를 당하고 꽁생원이 아까 전에 무한당하는 부분들 나왔었죠. 어디 있냐? 여기 보시면 중매, 혼인 중매 선채돈에 창피당해 뺨 맞으며 무한당하는 부분 나왔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 자, C는 선비들은 과거 시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해서 수치를 당합니까? 여러분, 이 C에게 글 쓰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해주고 있지만 과거 시험에 뜻 합격하지 못해서 막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욕 당하고 하는 부분 없죠. 자, 그 다음 B는 가뭄에 김을 매지 않아서 다른 농부들의 조롱을 받아요. 여러분,
B가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을 조롱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 C는 한때 괴로움을 참지 못하여 공명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몇 번의 좌절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맞는 선지를 할 수 있겠네요. 자, 5번에 B는 김매기를 하여도 작물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게으른 농부, 어차피 김매기 해도 안 될 거고 뭐 안 해도 안 될 거고 그럼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맞는 말. 자, C는 학문에 힘을 쏟아도 결국은 부기는 내 영역 밖이야, 내 노력 밖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 대목 확인했죠? 답은 5번이 나왔습니다. 자, 넘어가요. 두 문제 남았어요. 자, 25번은 나 단독 문제인데요. 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4개는 적절하네. 자, 인물들의 말을 인용하여 따옴표 부분 있잖아. 농부들의 말도 인용하고요. 노인이 한 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정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 이거는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 얘기를 하는 거네. 오케이. 자, 글쓴이가 주장하는 거. 그런데 그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반박이 나와요. 무슨 소리야? 이 글쓴이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막 강하게 권면하고 있잖아. 열심히 힘써야 돼. 학문을 게을리하면 안 돼라고 반박하는 내용 제시되는 부분 전혀 없죠. 답은 2번입니다. 물음에 답하는 인물을 통해 누구예요? 나가 물으니까 노인이 대답했지. 글쓴이가 관찰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 왜 누군가는 이렇게 누워서 술 마시고 누워서 쉬고 있고, 누군가는 뭐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성글게 열매가 맺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 노인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며 글의 마무리 끝부분 보면 되네요. 교훈적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오케이.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 이게 수필의 특징이죠. 경험 플러스 깨달음, 논의의 대상을 다른 상황으로 확장한다. 무엇으로 확장합니까? 여러분, 농부들과 관련된 일화에서 학문의 자세로까지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가능하죠. 이해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2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6번의 보기는 우리가 미리 읽었습니다. 바로 선지로 가겠습니다.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면 4개는 적절하다는 거야. 자, 가의 공것, 뜬재물. 자, 공짜 좋아하는 거, 꽁생원이었죠. 뜬재물이라는 것도 운수에 이렇게 어쩌다가 얻어 걸린 재물, 이런 걸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꽁생원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는 거 적절하네요. 나의 비가 내리지 않아 김을 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은 농사 짓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잖아. 농부들이 농경에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문제 상황에 당면하게 된 것 알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농부는 포기하고 어떤 농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 달랐죠? 자, 3번 가의 공납을 유용하려는 것에서 이익을 위해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 그렇지, 내 거 아닌데 나라의 국고에 손을 대려고 하는 거니까 공납을 범용하는 태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규범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자, 나의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에서 불행한 결과를 예단이라는 건요, 미리 단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불행한 결과, 안 좋은 결과 나올 건데, 어차피 김매도 죽고 매지 않아도 죽을 건데, 이런 부분들 우리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운명론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쉬자라고. 게으른 농부들의 생각입니다. 자, 4번 가에 돈천이나 가졌더니, 자, 돈이 있는데도요 친구 대접하였던가 안 했다라는 서리법이거든. 그런데 인색했다는 거네. 저 재물을 베푸는데 인색한 무력을 돈 하는 거야. 남한테 안 쓰는 거지. 자, 나의 풀뽑기를 쉬지 아니하여에서는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의지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요? 그렇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의 일가와 친구에게서 결국에는 외면당하죠? 꽁생원의 말로 해서 무책임한 삶에 대한 경계. 야, 꽁생원처럼 사니까 친구고 뭐 일가 친척이고 다 외면하더라 라는 거고요. 자, 나의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촉구하는 데서 게으른 농부에 대한 권면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권면이라는 건 권하는 거야. 격려하는 거야. 그렇게 해. 잘할 수 있어. 권면하는 거야. 맞지? 격려하면서 그 일에 힘쓰게 만드는 건데, 여러분, 게으른 농부에 대해서 하는 거야?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학문을 하는 선비들, 학문 수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요 대목이 적절하지 않아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3부에서는 이번 6월 모평에 두 세트를 같이 배웠는데요. 좀 익숙한 지문도 있었고요. 낯선 지문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기본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4부에서도요. 남은 문학 두 세트를 같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4부에서 만나요. 안녕!